그러면 바로 우리 단장님부터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쿠데타는 양방향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죄 그리고 외환유치죄 양방향으로 미수에 그쳤지만 외환죄는 내란죄도 엄중하지만 천인공노할 범죄입니다. 만일 이것이 실행됐더라면 나라는 절단났을 겁니다. 쿠데타의 목적이 그동안 가려져 있었습니다. 쿠데타 세력은 늘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독재 악법을 양산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과거에 세 차례 있었습니다. 5.16 쿠데타 후 국가재건 최고회의, 그리고 72년 유신 쿠데타 후 비상국무회의, 그리고 12.12 80년 쿠데타 후에 국가보위 입법회의라는 비상입법기구가 세 차례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개헌을 통해서 3공화국, 그리고 4공화국, 또 5공화국이라는 독재공화국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영구 집권의 경로였습니다. 이번 12.3 쿠데타 역시 영구 집권 기도의 배경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아주 작은 증거의 일단이 내란 수괴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문건, 언론에서는 쪽지라고 표현합니다만 쪽지가 아니고 잘 정리된 문건입니다. 문건에는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마련하라는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윤석열은 분명 영구 집권을 꿈꾸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역사에 친위 쿠데타는 두 번 있었습니다. 72년 유신 쿠데타, 그리고 24년 윤석열 쿠데타입니다. 친위 쿠데타는 집권 세력이 일으키는 쿠데타입니다. 유신 쿠데타의 기획의 중심은 국방부가 아니었습니다. 군부가 아니었습니다. 청와대 수석들, 그리고 장관들, 그리고 중앙정보부가 기획을 했습니다. 12.3 쿠데타 역시 윤석열, 그리고 김용현, 그리고 몇몇 군 장성들에 의해서 실행됐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윤석열 친위 쿠데타를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한 중심에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그리고 장관들, 국정원이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윤석열 쿠데타는 악성 쿠데타였습니다. 외환을 유치해서 그것을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1997년 총풍 사건, 96년 총풍 사건은 미수에 그친 대선용 기획에 불과했지만, 선거용 기획에 불과했지만 윤석열의 북풍 공작은 전쟁을 유발하려는 거였습니다. DMZ의 상황을 감안하면 한반도에서 국지전과 전면전은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만일 원점 타격이 성공했더라면, 실행됐더라면, 그리고 북이 여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했더라면 곧바로 전면전이 불가피했었을 것입니다. 내란죄와 외환죄의 유사성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내란죄는 국회 병력을 투입하는 등 노출, 공개성이 있는 반면 이 드론 침투, 또 원점 타격 등은 은밀하게 자행됐습니다. 은밀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내란죄는 반국가 세력을 활용한 것이고 그 존재를 명분으로 삼은 거죠. 그리고 외환죄의 경우는 대북 혐오, 대북 적개심을 활용한 겁니다. 그리고 외환죄는 헌법 77조 1항에 있는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을 이용해서 움직일 수 없는 명분을, 꼼짝할 수 없는 명분을 만들려고 했던
데 반해서 이 내란주의 경우는 이제 이것이 미수의 그침에 따라서 불가피했다. 헌법주의자로서 또 헌정 질서를 숭배하는 대통령으로서 불가피했다 하는 그런 강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아직 대부분의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양심적인 공직자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우려할 만한 것은 그 빙산의 몸통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친위 쿠데타의 컨트롤 타워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극기 부대, 경호처, 그리고 최상목 대행,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변호인단을 일관된 메시지로 움직이고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엊그제 야육당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외환유치죄를 추가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의 노력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속히 이 내란 특검법이 시행돼야 합니다. 대대적인 수사로 12.3 쿠데타의 전모를 밝혀서 책임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정원, 드론사령부 등에 대해 신속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최현일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영동포 갑 최현일 의원입니다. 저는 대북 전단과 오물풍선 그리고 무인기의 상관관계와 그리고 외환유치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외환유치 의혹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북풍몰이 등 북한 도발을 유도한 준비 단계. 둘째, 비상계엄 명분을 만드는 본격적 실행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정부는 작년 1월부터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22대 총선을 불과 3개월 앞둔 지난해 1월 9일 국방부 합참은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남북 간 적대적 행위를 허용했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의 결실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됐고 대북 정찰용 무인기 투입은 물론 육상 해상의 모든 적대 행위가 가능해졌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1월 31일 이례적으로 중앙통합방위회의와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연이어 주재하며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후방 교란 등을 언급하는 한편 국무회의에서도 반국가 세력이 국가안보를 흔들고 있다며 북풍몰이에 나섰습니다. 특히 3월 말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이 군사안보 핵심인 김용현, 신원식, 조태영, 여인영과 만나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치밀하게 해왔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2대 총선에서 여당은 참패하고 북풍몰이는 실패했습니다. 둘째, 총선 패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발동을 위한 본격적 실행 단계로 돌입합니다. 이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핵심 수단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대북전단 살포로 보입니다. 최근 경찰청과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대북전단 살포는 93회, 대북 무인기 침투 의혹은 3회, 오물풍선은 총 33회로 확인됐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4월 총선 이후에 급증합니다. 총선 이전 월 평균 2, 3회에 그쳤던 대북전단이 4월 이후 월 평균 10회를 넘으며 9월에는 20회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대북전단은 주로
탈북단체 등 민간단체에서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소속의 국군 심리전단이 지난해 6월 대북 확성기를 재가동하면서 대북 전단을 보내기 시작했고 9월에서 11월에는 집중적으로 살포했다는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에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4월 총선 이후 대북 전단 살포가 본격화되자 5월 말부터는 북한 오물풍선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후 꾸준히 증가합니다. 오물풍선과 대북 전단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킨 것입니다. 특히 9월에는 대북 전단 살포가 20차례, 오물풍선 살포는 9차례로 최고조 긴장 관계로 돌입합니다. 그런데 10월을 기점으로 상황이 바뀝니다. 북한 방향으로 불던 남동풍이 약해지고 북서풍으로 바뀌는 계절풍 전환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9월 20회에 달했다가 10월 12회, 11월 3회로 대폭 감소합니다. 그에 상응하여 오물풍선도 9월 9회에서 10월 6회, 11월 2회로 감소했습니다. 10월 북서풍이 불며 북한에 더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었음에도 오물풍선 살포가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이는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직접적인 원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대북 전단 살포가 어려워지자 등장한 수단이 바로 무인기로 추정됩니다. 10월 11일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이 처음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밝힌 무인기 침투는 10월 3일, 9일, 10일 총 3차례로 파악됩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 심리전이 어려워지자 무인기를 활용해 전단을 살포하는 방식으로 북한 내부를 직접 겨냥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가 어려워지자 무인기를 투입하여 도발을 유도하고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도 대북 전단 살포를 전혀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를 제재할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실행하지 않았고 통일부 등 관계부처는 대북 전단 살포의 심각성을 인지했음에도 수수방관하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를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대북 전단과 무인기, 오물풍선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랜 기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고 이를 통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파악됩니다. 대북 전단은 북한의 오물풍선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됐고 특히 무인기 사건은 이러한 긴장관계를 증폭시킨 것으로 보이고 중대한 분기점을 댔습니다. 이와 함께 오물풍선과 관련해 온점 타격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도 있는 만큼 내란 속에 윤석열의 외환 유치 혐의는 날이 갈수록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향후 진상조사단에서 이러한 외환 유치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국정원 비서실장을 역임하신 이종화 전문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원점 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현 정부에서는 원점 타격이란 말을 수없이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작년 6월 달에 들어와서는 남북한 군사 합의가 무력화됐습니다. 이것은 원점 타격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단초입니다. 그리고 이 원점 타격을 통해서 북한이 준전시 상태가 된 적이 있습니다. 2015년 8월 20일 연천 지역의 야산에 북한이 대북 확산기를 통해 겨냥해서 총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155mm 박격포를 갖다가 수없이 북한으로 쏘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준전시 상태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연평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군은 북한을 향해서 원점 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진돗개 하나가 발성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즉, 이 준전시 상태는 북한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돗개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발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대포콘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한미 작전권에 있어가지고 우리 한국군이 작전권이 없기 때문에 대포콘은 발령을 못하고 이 전시 상태와 버금가는 진돗개를 발령합니다. 즉 2014년에 원점 타격을 통해서 전시 상태나 준전시 상태 또는 진돗개 하나를 발령해서 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노력은 끊임없이 있었으나 북한의 지금 현재 경제 사정과 또 경제를 재건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 때문에 이것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직접적인 비상계엄을 무리하게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그러한 비상계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 NSC 행정관을 역임하셨던 서남열 전문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서남열 자문위원입니다.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심리전 자산은 크게 확성기 분야와 전단 투척 능력입니다. 군에서는 전시 대비해서 이 자산을 운용하고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데 그동안 조금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것이 민간에서 보내는 대북 전단 살포가 상당히 원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최 의원님께 제보된 대로 혹시 군의 심리전 자산 전단 살포 능력이 가동이 되었다면은 그 수준은 상당한 수준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전단 살포 기지에서 시행하는 작전 상황을 본다면 우리 능력으로는 거의 정확히 목표 지점에 원하는 양의 전단을 살포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하고 있습니다. 9.19 합의 이후에 이것이 중단되었습니다마는 왜 9.19 합의의 파기에 집착했는가 하는 점에서 이 점을 착안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을 자극해서 우리에게 원점 타격 혹은 보복 이런 수준에서 이제 북한의 액션이 이루어졌다면 우리 또한 상응하는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에 그 군의 심리전 수행 내용을 돌이켜 본다면 전 전선에 걸쳐서 북쪽으로 보내는 이 전단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주 고도 수준의 그 기상 기류 측정 장비를 가동하고 또 타이머의 장착, 교범, 구비, 교육 훈련 등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최근에 이게 완전히 폐기되고 능력이 퇴화됐다면 전시 대비란 차원에서는 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남쪽으로 보냈던 오물 풍선이 이 상관관계가 매우 밀접하다고 본다면은 우리 군에서도 상당한 수준에서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북쪽으로 보내는 우리 무인기를 통해서 전단을 살포하고 자극을 시도해서 그 원점을 우리가 타격을 받는다면은 그게 이제 서북 5도 지역일 텐데 이 지역에 혹시 이런 북쪽의 해안포 사격으로 인한 타격에 대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정황도 없잖아 있습니다. 뭐냐면
그 한 번도 보직한 적이 없는 해병 연평부대장 출신 장교를 합참 공보실에 보직을 해 두었어요. 그래서 그 정황을 설명하거나 대국민 설명을 하는데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비가 아니었는가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선은 의원 발언 있겠습니다. 박선우입니다. 북한이 북서풍을 이용해서 12월부터는 대량 오물풍선을 내려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합참과 국정원은 이제 동시에 대비하는 그 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합참, 해군, 국가정보원은 레이싱 드론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속도 경주하는 그 드론입니다. 그 드론의 끝에 쇠로 된 촉을 장착해가지고 오물풍선이 내려오면 그 풍선을 쏴서 낙하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물풍선에 남한은 막고 또한 남북 간의 군사 긴장이나 충돌은 회피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확인이 돼서 그것을 더 잘 개발을 해가지고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첫 예비 시험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11월부터 본격적인 그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최현일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11월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 쪽에 대한민국 쪽에 오물풍선을 날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달에는 단 2차례 밖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11월 14일 하고 11월 28일, 18일, 28일 2차례밖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일부 군에서는 원점 타격, 즉 오물풍선에 원점 타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다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은 위협을 대상으로 전쟁의 기운, 전운을 유발시키는 매우 위험한 반국가 행위이자 전쟁을 유발하려고 하는 외환 유치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연초부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그 NLL에서의 북한 도발이 유도되면 그 원점에 대한 타격, 공격이 육해공 입체적으로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번 주 화, 수에 있을 국정조사 특위에서 분명하게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처럼 외환을 유치하고 그로써 내란을 일으킴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며 선거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부정선거다 이런 것을 유포시키며 계속적으로 그간 대한민국의 가장 단단한 민주주의의 기초인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째로 파괴하려고 했다. 그의 주요 종사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장뿐만이 아니라 30여 명의 주요 책임자들을 연행해서 온갖 진술을 조작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잘못했다. 그리고 서버까지 탈취해서 조작을 해가지고 더 이상 선거가 없는 대한민국, 선거가 필요 없게 되는 대한민국, 윤석열이 임명하는 비상입법기구, 대체기구를 만들면서 영구 독재를 획책하고 일부 극우가 그 선봉에 서서 대한민국을 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려는 그 전모가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어제 노상원이 기소됐습니다. NLL 북한 도발 유도라고 하면서 김영현과
실무적 기획을 했던 이 노상원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의힘은 내란을 비호하거나 옹호하지 말고 자기들 스스로도 비상입법기구가 생기면 청산 대상, 척결 대상, 수거 대상이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적 헌정 질서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내란과 외환유치죄를 한꺼번에 수사하는 특검법 발의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박겸목 자문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박규목입니다. 지금 이제 드론 작전 사령부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2년도 12월 달에 북한 무인기가 용산 지역에 침투한 이후에 거기 대비 차원에서 23년도 9월부로 드론 작전 사령부를 창설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임무 중에 심리전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보내는 오물풍선이 작년 5월부터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론을 보냈다면 여러 가지 국회나 이런 데서 의문을 제기하면 심리전 차원에서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명확하게 국민들 앞에 답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그런 애매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볼 때는 무언가 심리전 이상의 어떤 것을 획책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즉 북한을 자극해서 우리에게 쏘는 한 발의 포탄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우리 국민의 그 생명을 담보로 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 그러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반드시 처벌되어야 되고 우리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알리고 또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해서 국민들을 안심시켜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드론 작전 사령부가 창설된 이후에 새롭게 나타난 그러한 행동으로서 지금 우리가 북한으로 보냈다는 그러한 제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를 해서 반드시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또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발언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무인기와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대북 이런 외환과 관련된 내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북 전단과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는 이게 정상적인 공작 업무인지 이 부분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친북적 세계관이 친북적 수사에 의한 친북전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었고요. 김기흥 대변인은 북한 김여정의 뜻을 헤아려 만든 이른바 김여정 특검법, 우리 내란 특검, 발의한 내란 특검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북 전단과 심리전단에서 살포한 대북 전단과 무인기와 관련돼서는 상당한 밀접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11일 날 북한에서 대북 전단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심리전단에서 국군 심리전단에서 이와 똑같은 대북 전단을 폐기하는 보유하고 있던 대북 전단을 폐기했다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 전단은 17cm 곱하기 9cm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지난해 2023년 10월부터 해서 1000만 장 이상 배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포 시점은 민간단체가 전단을 살포하는 시점에 살포했다고 합니다.
대북 전단은 3개 풍선에 나눠서 보내는데요. 4kg의 대북 전단을 보낼 수 있는 풍선, 10kg의 대북 전단을 보낼 수 있는 풍선, 그리고 19kg의 대북 전단을 보낼 수 있는 풍선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드론 사령부와 국군 심리 전단이 서로 대북 전단을 같은 대북 전단을 사용했다라는 점에서 이 대북 전단이 단순히 친북적 세계관에 의한 친북적인 수사가 아닌 외환의 가능성이 짙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대북 전단뿐만 아니라 무인기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잠깐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유롭게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소속이랑 예, 북한은 이중적 존재입니다. 남북한 특수관계라고도 표현되기도 하면서 유엔을 동시 가입한 외국이죠. 그러면서 이 정권 들어서 국방백서에서는 주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적을 어떻게든 간에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행위, 그것이 외환 유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권은 북한이 주적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도 우리를 외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유엔에 동시 가입해서 남북관계가 진전됐을 때의 일정 시기를 빼고는 외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RF 회의 같은 데 동시에 참석하고 국제회의에서 동시에 참석을 합니다. 그렇듯이 북한은 두 개의 정체성 가운데 최근 들어서 외국의 정체성이 커져가고 있고 그 속에서 현 정권 들어서 주적입니다. 주적을 이용해서 NLL 북한을 도발을 유도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그 위험에 빠뜨린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을 악용해서 내란을 일으키고 그 일으킨 내란으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다 파괴하고 국회도 없애고 선거관리위원회도 없애다. 그것이 외환 유치입니다. 보충적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박선원 의원님이 적절히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 추가적으로는 미국 요소를 좀 더 설명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우는 미군이 있고 한국과 미국이 연합 방위 체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연합 방위 체제의 주 상대 주적은 이제 북한이고 그런 상태죠. 그런데 북한으로부터의 공격을 유도해서 국내적인 어떤 목적을 도모한다고 하는 것은 한미 연합방위 체제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무인기 때나 전단 때나 확성기 때나 그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이것이 정전협정 위반이냐 아니냐, 미국이 의도치 않은 분쟁으로 휘말리는 게 아니냐, 연합방위 체제에 불필요한 위협을 초래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해온 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박 의원의 설명 부분에다가 저는 미국 요소, 연합방위 체제 요소를 가미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안 들리나 봐요. 그게 안 되나 봐. 예, 예. 단장님께서도 내란 특검이 꼭 통과돼야 된다고 강조를 좀 해주셨는데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여당에서 자체안을 발의하겠다고도 하고 민주당에서 외환죄를 추가한 것 관련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합의를 한다면 반드시 빠져야 될 부분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협상 여지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장이 좀 난 것 같으네.
협상과 합의에 의해서 내란 특검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민주당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민의힘이 주장해 왔던 것은 여당을 배제한 야당만의 특검이다라는 것이었고 3자 특검, 3자 추천 특검이면 받을 수 있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것이 해소되자 다시 이제 추가 조건을 내건 것이 외환죄를 빼야 한다 그랬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헌문란을 위한 내란 폭동도 엄청난 국가 변란 범죄지만 더더구나 북한을 활용해서 국지전과 전면전의 구분이 안 되는 이 엄중한 한반도 상황에서 나라를 도륙낼 수 있는 그런 범죄 혐의에 대한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사하지 않고 빼라는 것은 과연 대한민국에 대한 기본적인 충성심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연히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한 특검 수사는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국정조사 특위에서 밝히겠습니다. 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특히 국민의 하루하루의 삶이 고단하지 않습니까? 내란 속의 윤석열에게 일말의 국민에 대한 애정이 있고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이 남아 있다면 당당하게 두 발로 걸어서 체포돼서 수갑차고 나오는 모습보다는 당당하게 박종준 경호처장이 그랬던 것처럼 본인이 출두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두 가지 이 드론기 침투는 명명백백한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유엔사가 조사해야 할 사안입니다. 아마 이 정전체제가 성립된 이후에 평양상공에 무인기를 보내서 평양상공에서 전단을 대량으로 살포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의 필요성은 뭐였을까요? 아까 우리 박견목 장군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탄 한 발이 필요했다라는 것 외에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론기, 무인기 평양 침투와 그리고 11월 28일 원점 타격 지시, 합참이 거부했기 망정이지 그것을 실행했더라면 한반도는 전쟁의 참화에 곧바로 휩싸이고 말았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한 사안인데 이 핵심적인 사안, 원점 타격을 지시한 당시의 상황의 전모를 밝혀서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원 의원이 조금 설명 좀 하시오. 내란 선동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고 언론 집회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되고 그것은 앞으로 더욱 더 많이 보장돼야 됩니다. 어떠한 언론에 대한 탄압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영기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우리 일반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매우 극소수가 조직적으로 내란을 정당하고 선전선동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오히려 국헌문란이 더 돼야 된다. 나아가서는 폭력, 조장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대한민국 국회가 군사력에 의해서 유린된 지 얼마나 지났다고 백골단을 끌어들입니까? 그 맞습니까? 그런 짓 하는 게? 예? 그럼 백골단을 끌어들이는 행위, 폭력을 유발하는 행위, 그런 것이 내란 선전 선동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조사를 해야 되느냐? 국가정보원법에 들어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혹은 통신수단 등을 활용을 해가지고 공공의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나 테러를 조장하는 행위, 그리고 국헌을 침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차단시킬 의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걸핏하면 친북이니, 그러니까 때려잡아도 된다. 반국가 세력이니 죽여도 된다. 그런 논리가 바로 윤석열의 사고체계 아닙니까? 그 윤석열의 과도한 편집증적인 반국가 세력 망상증이 그대로 일부, 극히 일부 유튜버에 의해서 더 악의적으로 테러를 조장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마치 정당한 행위인 것처럼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 당국이 수사해서 처리해달라, 판단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테러 방지법 한번 읽어보십시오.